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선 후기 경제구조 개편에서 수치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378쪽입니다. 민중의 자구체계에 일환해서, 그러니까 조선후기 국가의 정부의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미온적인 개편이었었죠.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중의 자구체계에 일환해서 나타난 조선후기 경제구조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 부분부터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우리가 근세 경제 때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후기 이 단원에서는 조선 후기 때 나타난 새로운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조선 후기 농업에 있어서의 변동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예요. 특히 이양법, 그 다음에 견종법이 있었죠. 반농사에서 견종법입니다. 이양법은 모내기법을 얘기합니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견종법은 앞에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바뀌죠. 농종이라고 하는 것은 밭 일항에다가 종자를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종은 밭 고랑에다가 종자를 파종한 것을 견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양법 이전에는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 비료주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시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양법, 견종법, 그 다음에 시비법의 결과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은 현상을 뭐라 하냐면은 광작이라고 그래요. 광작. 넓을 광작, 넓게 경작하는 것을 광작이라 한다. 광작의 결과 농민계층이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계층이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하려면은 일부 소수는 경영형 분홍으로, 이 경영형 분홍은 다른 말로 그냥 분홍이라고 해도 분홍, 또는 얘네들 요호라고 해요. 요호는 졸부예요. 졸부. 요즘에 졸부. 또 요호 부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형 분홍으로 성장하지만은 대다수는 피해자입니다. 임노동자라든가, 임노동자는 요즘 얘기한다면 일용직 근로자예요. 임시노동자. 그러니까 하루 자기 몸을 팔아서 노동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임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가 나와. 중도화는 중간 도매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서, 시골에서는 소작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서 물건을 떼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앉아서 파는 겁니다. 무허가 상인들이죠. 중도화, 중간 도매상. 으로 이제 분화가 된다. 근데 대다수는 얘네들이요. 소수의 경영형 분홍 있죠. 얘네는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뭘로? 신분 상승합니다.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이죠. 근세 경제 때 국가가 상공을 통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신분제 변동은 양반 숫자가 늘어나고 나머지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조선 후기 경제 구조에서 광작이죠.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계층이 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작으로 인한 농민계층의 분화다 그러면 상인들. 상인계층의 분화에 영향을 준 것은 도고죠.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물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농업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분야의 변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양법은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318쪽의 맨 밑에 뭐 농기구 개선이라든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광작이라는 얘기 있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수리시설의 정비 또는 상품작물 재배, 뭐 구황작물 재배 등등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용어 하나만 좀 보고 합시다. 그 네 번째 상품작물 재배 가지고 보면은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쌀, 면화, 채소, 담배, 인삼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는 상품 작물로 재배가 돼요.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건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쌀이 팔기 위해서 쌀을 많이 재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가 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을 뭐라 한다? 뭐라고 했어요? 이리 돼 있죠. 반답이라고 읽진 않고요. 이거는 원래는 반자죠. 한자 반자입니다. 근데 반은 아니고요. 번자입니다. 번답이라고 읽습니다. 이 번은 이두 문자입니다. 이두식 문자요. 그래서 이제 번답이라고 읽지 반답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답이라고 현상은 밭을 뭘로 논으로 바꾸는 현상을 번답이란다. 이렇게 합니다. 왜 번답이 나왔냐? 쌀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정조 때 같으면은 정조 때 농경지 중에서요. 논 비율하고 밭 비율하고 뭐 더 많습니까? 하면 논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논의 비율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논농사는 뭐겠어요? 모내기죠, 모내기. 벼농사 아닙니까? 그럼 모내기가 조선 후기 때는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내기가 보편화됐다라는 얘기는 곧 뭘 또 전제 조건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리시설, 물이죠, 물, 저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수리시설이 정비가 됐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세 번째 조선 후기 때에 수리시설의 정비는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이양법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언사, 재언은 저수지를 재언이라고 그래요. 그 저수지 관리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재언사. 저수지 관리 규칙, 법이죠, 법. 관리법을 재언, 절목이라고 그래요. 책 제목 뒤에요. 책 제목 뒤에 절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절목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 책은 절목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송금절목 그러면은 소나무를 한 그루를 잘라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작은 규모의 보를 축적했다고 했죠. 국가가 하는 것은요, 수리시설 정비할 때 국가가 하는 것은 큰 저수지, 재원. 농민들은 뭐 한다고요? 보를 축적합니다.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천이 이렇게 있죠. 개천이 있고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물 흘러가는데 놔둬버렸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수리시설 정비하면서 여기다가 뚝 있죠, 뚝을 여기다가 만들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담수를 해놓은 겁니다. 물을 가둬놓는 거죠. 물을 담수를 해놔요. 그러니까 가뭄이든 물을 퍼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일반 민중들이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하는 것이죠. 기타 일련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 후기 농촌에서 나타난 변화 내용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380쪽에 여러 가지 농서도 있습니다. 그 중에 농가집성 하나 먼저 봅시다. 효종대 신속이라는 사람이 조선 전기 때 농서를 집대성해 놨어요. 특히 농사직설, 금영잡록, 사시차녀 이런 농서를 집대성해 놨는데요. 그 중에 조선 전기 때 세종대 때의 농사직설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기타 나머지 농서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또 하나 조선 후기 때 농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대의 변화입니다. 지대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대는 조선시대 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조법이 있고요. 타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조법과 도전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용됐던 시기라면 봅시다. 타조법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내내 적용됐고요. 도조법과 도전법은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지대입니다. 땅에 대한 임대료예요. 타조법은 정률지대입니다. 지대예요. 이 지대입니다. 정률은 일정 비율을 낸다 해서 정률지대라고 그래요. 그 수학을 하면 얼마를 내냐 그러면은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씩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전세제도 개편에서 과전법에서는 병작 반수를 허용했나요? 금지했나요? 금지했죠.
근데 원칙상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병작 반수는 지주와 소작이 반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금지했는데 왜 원칙상이었냐? 실제로 병작 반수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병작 반수가 실제로 행했다는 얘기는 조선시대 때 전 기간에 걸쳐서 적용된 타조법을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주와 소작이 반반씩 나눠 먹고 있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이 정률지대 타조법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도조법과 도전법은 18세기 조선후기 때 나온 건데요. 도조법은 정액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액수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 짓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해가지고요.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계약된 양을 꼭 내는 겁니다. 일정 액수를 낸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액지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내느냐 하면 다른 토지에 비해서 한 3분의 1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률지대에 썼던 타조법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예속관계예요. 예속관계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뭐야? 계약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속관계하고 계약관계일 때 예속관계일 때는 지주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소작인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주보다 누가 소작인이 훨씬 유리하다. 왜 지주가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 종자 선택을 누가 하냐면은 지주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에 필요한 비용이 있죠. 농사 비용은 누가 원래 땅 주인이 부담하는데 농사의 비용은 소작농이 덤태히 쓰는 겁니다. 이게 타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자 선택을 지주가 한다는 얘기는 지주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소작인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말이죠. 임대해 주면서 야, 너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배 심어라 담배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작농이 담배 종자 사다가 심고 이 담배 농사 짓는데 모든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하고 소작농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부담하고 생산량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2분의 1 반반씩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예를 들어서 한 100을 먹고 그 다음에 소작농이 100을 먹는다. 반반씩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의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소작농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지만은 이 100에서 종자 구입비 얼마, 또 뭐 비료 얼마, 인건비 얼마, 또 세금 얼마 이거저거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조법이에요. 타조법. 예속관계에서. 그래서 지주가 유리합니다. 근데 도조법은 안 그래요. 도조법은 종자 선택을 누가 하냐면 소작인이 합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지주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지주가. 그러니까 이때는 소작인이 유리합니다. 거꾸로 여기서는요, 야, 지주가 이제 소작인이 지주한테 나 여기다 담배 심겠다. 담배 종자부터 담배 필요할 때, 경작할 때 필요한 모든 비료, 농기구 다 누가 부담한다? 지주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작인이 훨씬 더 유리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담배가 예를 들어서 생산하기 전에 담배 한 100개를 갖다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주한테. 그러면 농민, 즉 소작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담배 한 500개를 생산했어요. 그 계약 때 몇 개만 주는 거야? 100개만 주고 나머지 400개 누가 먹어요? 소작인이 먹어요. 그러니까 소작이 훨씬 더 유리한 계약 관계의 지대가 뭐냐? 바로 도조법이다. 그럼 도조법은 왜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조선후기 때에 피치층이 있죠. 민중 의식의 신장의 결과 지대,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지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된 지대가 뭐였냐? 도조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조법의 결과 조선후기 때에 소작농의 지위가 어때요? 상승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호권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권이 약화가 됐다. 이렇게 하죠. 자, 소작농이라 하지 말고요. 그냥 전호권이라고 합시다. 전호권. 예, 전호는 소작농을 전호라고 그러죠. 지주 소작인. 그래서 전호권의 신장과 그 다음에 지주권의 약화를 가져다 준 그런 지대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도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조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후기 때 민중의식이 신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전법은 뭐냐? 도전. 이거는 화폐 지대를 얘기합니다. 돈으로 지대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 도조할 때요. 도전, 도조할 때 이 도 있죠. 도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은 이 도자가 되겠습니다. 한자 읽겠습니다. 도지. 의 도자입니다. 도지의 도. 이 도죠. 도지. 도지는 뭘 도지라뇨? 소장료를 도지라고 그래요. 소장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장료를 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물로 내느냐? 현물로 내느냐? 조죠. 도저는 그럼 뭐예요? 현찰로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조나 도저는 똑같은 거예요. 지대는. 똑같은데 현물로 내면은 뭐 도조고 현찰로 내면 뭐다? 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이때 도전할 때 저는 뭐예요? 화폐가 상평통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국의 농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여기에 판사했던 내용도 있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조선 후기에 수공업 있죠. 381종 민영 수공업의 발달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업 위에 수공업도 조선 전기 때는 농업 위에는 전부 다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의 수공업의 형태는 관영 수공업이었어요. 관장제 형태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에서 후기 때 오면은 뭘로 바뀌었다? 민영 수공업 체제로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이죠, 배경.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배경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법적 조치가 신해년에 신해통공이에요. 1791년입니다. 신해년입니다. 통공이란 얘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해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 조치를 반포한 겁니다. 이건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관영수공업장에서는 경공장과 그 다음에 외공장이 있었죠. 얘네들은 공장 안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창부입니다.에 등재가 돼서 의무적으로 국가 관청에 중앙과 지방이죠. 관청에 소속이 돼서 물건을 제조해서 뭐래요? 납품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럼 A라는 수공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앙관청 경공장에 소속이 돼서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A가 이제 관청에 들어가서 하루에 국가로부터 이제 하달을 받는 거죠. 신발 10켤레를 만들어서 내라. 라고 이제 하달을 받습니다. 지시를 받죠. 그 오달 받으면 이제 A라는 수공업자는 신발을 만드는 수공업자니까 하루에 신발 10개를 만들어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납품하는 거죠. 근데 10개만 만든 게 아니라요. 11개, 12개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씩 더 만들어서 총 납부할 양은 10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두 개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냈고 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납포장이라고 그랬죠. 근세 수공업에서 포를 납부하는 수공업자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수공업자, 납포장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1년에 한 2달 정도 소속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물건을 제조 납품하고요. 이 2달 끝나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물건을 또 만들어서 팔아요. 물론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는 거죠. 걔네들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납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납포장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계속 증가가 되겠죠. 하여튼 납포장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세금을 꼭 내주는, 세금 내는 수공업자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포장이 만든 물건의 값과 품질이 국가 관청에서 만드는 물건의 값과 품질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국가 관청에 소속된 바로 물건의 퀄리티라든가 값이 비싸고 물건 질은 안 좋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만든 것들이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질적으로나 보나 값으로 보나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국가의 통계가 약화가 됩니다. 해이해지면서
공장 안에 등록이 된 수공업자들 의무적으로 등록이 돼서 의무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16세기 이후에 국가 통제가 해해지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 관청, 관영 수공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381쪽에만 봐봐요. 밑에 우리의 그 17세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 전후입니다. 두 번째 칸이에요. 16세기 전후에 국가의 상공에 의한 통제를 약화되면서 장인들이, 수공업자입니다. 장인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공장 안에 등록을 기피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부의 재정이 약화되면서 이 공장 수공업자의 고용 유지가 어렵게 해서 사장이 대두하게 됐다. 사장들,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이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수공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장이 17세기에 세 번째 마지막 줄 봐봐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민영 수공업장에서 누가 사장이 얘네들이 만든 제품이 경쟁력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면서 관영 수공업장은 18세기 후에 겨우 명맥만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게 민영 수공업이 관영 수공업이 민영 수공업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입니다. 더 이상 관장제 수공업이 운영이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 때 와서 신해년에 다 같이 이제 합법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하기 위한 통공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수공업에 있어서의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놨었던 공장안을 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안 폐지는 이거예요.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국가관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납포장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더더욱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장안 폐지로 인해서 조선 후기 때에 납포장의 숫자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조선 후기에 민영수공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공업이 등장합니다. 선대제 수공업, 또 독립수공업, 또 간해수공업이죠. 간해수공업 등의 형태의 수공업이 나오게 돼요. 일단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나 독립수공업이나 또는 간해수공업은 내용은 나중에 보기라고요. 조선의 수공업 후기에 이 민영수공업의 특징은 분업에 의한 협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은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대제 수공업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독립수공업과 간해수공업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서 납포장이 증가가 되면서 이 납포장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느 정도 번 B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못 번 C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류는 누구였냐 하면은 대부분 C예요. C입니다. 그럼 A는 어떤 경우냐면은 A는 돈을 많이 납포장 해가지고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독립수공업자로 성장을 할 거고요. B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동네에서 구멍가게 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간해수공업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대다수 C라고 했죠. C 같은 경우는 기술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돈이 있어, 없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는 C입니다. 이런 사람이 뭘로? 선대제 수공업을 경영합니다. 보세요.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C가 그래서 신발 만드는 수공업자라고 예를 듭시다. 얘는 원래는 공장원에 등재가 돼서 국가관청에 들어가서 국가가 다 원료 공급해 준 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C는 관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 공장안을 폐지하면서 시내 통공을 해서. 그러면 C는 이제 집에서 물건을 사적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근데 원료를 살 돈이 자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발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집에 놀고 있는 거야. 갑자기 시내 통공 이후에 C는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C한테 누가 가냐면은 도고입니다. 도고. 물주죠, 물주. 이 물주 도고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들이에요. 얘가 이 C한테 다가가서 야, 내가 너 1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원을 줄 테니까 그래서 신발 한 10켤레만 만들어서 납품해라. 그럼 100원을 받아와. 그 100원 가지고 원료 사서 신발을 몇 켤레? 10켤레를 만들어서
도고에 갖다 파는 겁니다.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100원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임 다 빼고 나니까 한 20원 남았어. 이 씨는 20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고는 신발을 납품을 받아가지고요. 납품해가지고 전국의 지방을 다니면서 신발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값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도고는 또 도고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 빈현상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농민계층의 분화 조성이 때 그러면 어떤 용어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광작,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은 현상이었던 광작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상인 계층의 분화 그럼 뭐라고요?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 수공업이나 상업에서 나온 용어들이죠. 그래서 상업 자본이 영세한 수공업 자본을 지배하는 형태예요. 물건값을 미리 주고 만들어서 납품하게 하는 이걸 뭘 한다? 선대제 수공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은 382쪽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맨 위에 보시면은 넷째 줄 봐봐요. 셋째 줄, 특히 선대제 수공업은 특히 소비 규모가 크고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는 종이나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이었었으며 후기 때 분업에 의한 협업의 형태로 운영됐던 민영수공업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독립수공업도 있고 간해수공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류는 이거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밑에 광업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 광업은 광업만큼 조선시대 때 통계 경계가 들쭉날쭉했던 부분은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통제했다가 완화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업하고요 수공업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업에 의한 협업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업과 조선 후기 수공업에서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광업은 시기별로 좀 살펴봅시다. 15세기에서 지금 맨 밑에 18세기 중엽까지 나와 있죠. 이 과정을 각 시기별로 한번 보죠. 15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15세기는 관장제입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사채를 금지합니다. 못하게요. 관장입니다. 관장. 국가가 지방에다 하달하죠. 지방의 수령이 농민들 요역동원 징발해가지고 뭐 금이나 은을 캐서 국가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달한 양을 다 캐면은 문을 닫아요. 관장제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16세기에 나옵시다. 농민들의 부역동원급으로 사채를 허용하되 세금을 걷어낸 정책으로 바뀝니다. 16세기 때 농민들이 부역동원을 금지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왜? 국가의 통제가 그만큼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봐봐요.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된 배경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앞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와 봐요. 맨 위에 보시면은 16세기 전후에 국가의 통제가 어땠다? 약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줄 봐봐요. 국가의 상공업에 대한 통제가 몇 세기? 16세기 전후로 약화되면서 수공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하였다. 이럴 정도로 16세기 이후에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대민 통제가 약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이제 광업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세기 농민들의 부역동원급으로 사채를 허용하되 세금을 걷어낸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해이해지고 있다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6세기 때 광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연산군대 때입니다. 연산군대 때 납에서 은을 분리 재련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천, 함경도입니다. 영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은광이죠, 은광. 그 은광을 중심으로 한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거죠. 자, 17세기로 하겠습니다. 17세기 때 하면은 외란, 호란 이후에 정부가 군역 대상자로 사람들을 징발해요. 그래 놓고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광산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농민을 군역 대신 광역으로 동원해서 군수 물자들만이 개발합니다. 이건 전쟁을 겪은 다음에 전후 복구책 일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7세기 중엽에 가면 소종대 때에 설점 수세제가 나옵니다. 설점 수세제. 자, 효종대 17세기 중엽입니다. 설, 점,
수세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 향, 부곡, 소가 조선 때 뭘로 바뀌었니? 점으로 바뀌었죠. 향과 부곡 일반 농민 집단 흡수가 됐고요. 소는 점이 됩니다. 점. 그러니까 고려 때 금을 캐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소, 은소, 구리, 동소 이러죠. 조선은 뭐라고 하죠? 금점, 은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점으로 바뀝니다. 설점은 국가가 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세, 개인한테 분양을 해주고 캔 것만큼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설점 수세를요.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관, 설점, 민, 경영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상점, 광산을 개발하고 만들고 경영은 누가 하고? 민간이 하고 그리고 민간이 경영한 만큼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점 수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세기 때요. 거슬러 15세기 때 관장제 아닙니까? 사채를 금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죠. 이게 15세기에서 관장제 오다가 17세기 중엽에 갑자기 바뀐 건 아닙니다. 16세기부터 서서히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사채를 허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서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7세기 중엽 효종대 때 그게 입법된 거예요. 법률로 이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밑에 17세기 말에 숙종대 봐봐요. 숙종. 자, 17세기 말에 숙종대 가면은 별장제로 바뀌었습니다. 별장제. 별장은 뭐냐면은 중앙에 재정을 담당했던 호조 있죠. 호조 소속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호조의 관리가 광산에 직접 파견이 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별장제라고 그래요. 국가가 통제했다가 효종대 때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사채를 허용한 거죠. 근데 숙종대 때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할 만큼 다시 국가의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장제예요. 근데 바로 밑에 봐봐요. 용조 때 있죠. 18세기 용조 때 가면은 별장제에서 다시 뭘 또 바뀌었어요? 수령 수세제로 바뀌었어요. 수령은 지방 장관이죠. 중앙의 호주의 관리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의 장관이, 지방의 관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령 수세제로 바뀌었습니다. 통제, 완화, 다시 통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업만큼 국가의 통제가 들쭉날쭉한 분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수령 수세제 이거를 바로 조선 후기 때 가장 광업에서 두드러진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덕대제라고 하는데요. 왜 덕대제라고 하냐면 수령 수세제 때 운영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맨 위에 덕대가 있고요. 덕대는 오늘날의 CEO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 경영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밑에 누가 아니면 혈주가 있습니다. 혈주는 현장 감독입니다. 공사장의 현장 감독이에요. 그럼 밑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 때 광업의 운영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 노동자들은 채구라는 노동자가 있고요. 또 운반하는 노동자가 있고요. 또 재련하는 노동자가 있고요. 등등등 해서 아까 조선 후기 때에 광업은 수공업과 함께 뭐라고 했니? 분업에 의한 협업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그랬죠. 이 노동자들은 조선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휴 노동력이 많아졌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덕대는 CEO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기획력은 뛰어납니다. 덕대가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요. 누구한테 가냐면 덕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물주를 찾아가요. 가서 야, 네가 나한테 한 100억만 투자해라. 그럼 내가 금덩어리를 금을 한 100톤을 채광해서 너 갖다 주겠다. 그래서 도고 물주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봐. 이거 좀 투자할 만 하겠다. 얘가 이제 덕대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대가 이제 혈주한테 연락을 했어. 야, 내가 물주 하나 물어왔다. 얘를 좀 모아라. 해가지고 혈주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뭐시에 어디까지 뭐해라. 그러면은 공사 기간 광업 채광 기간 한 달, 2달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얼마씩 주겠다. 그래서 방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그 방을 보고 쫓아와요. 뭐 혈주가 너 채굴해, 넌 운반해, 넌 재련해, 기타 등등 해서 분업이 한 협업의 형태로서 운영하게 됐던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덕대라고 그래요. 덕대. 그러면 이제 100만을, 100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금을 100톤을 캤단 말이에요. 캐가지고 갖다 주고 100억을 가지고 덕대가 한 10억 먹고 혈주가 한 5억 먹고 임금 노동자입니다. 임금. 일당에서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그래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걸 덕대제라고 한다. 이 덕대제가 18세기 조선 후기 영조 때 뭐죠? 다른 말로 수령 수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 현상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농촌에서 말이죠. 지금 농촌에서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계층이 분화가 됐다고 그랬죠. 일부는 경영형 분홍으로 해서 양반심을 상승했고요. 대다수는 임노동자나 중도화로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임노동자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일용직 노동자. 요즘에 그러니까 날품팔이 노동자들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소작할 땅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소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소작할 땅이 없는 거예요. 양반 지주들이 광작이라는 현상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넓은 땅을 경작하면서 소작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소작료, 농사꾼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혈주가 내건 광산 노동자들의 모집 광고를 보고 어디로 갔는가? 광산으로 가는 거예요, 광산으로. 그래서 이제 혈주가 얘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산 운영하는 겁니다. 1811년에 세도 정치 때 홍경래 난이라 합니다. 홍경래가 이 난을 준비할 때, 야, 우리 밀란 일으키자 해서 사람들 모으나요? 그렇진 않죠. 광군을 모집합니다. 광산에 일할 사람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전부 다 임노동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덕대, 혈주, 노동자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 이게 덕대제, 수령, 수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광업에서의 가장 이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또 하나 383쪽 맨 위에 조선 후기 광업에서 새로운 용어 하나 있습니다. 잠체입니다. 잠체. 몰래 채광하는 겁니다. 좀 볼까요?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걸 우리는 뭐란다? 잠체란다. 그러니까 왜 잠체가 나왔는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중농실학자입니다. 이익 등은 잠체를 반대하였으나 우정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정규는 경제 야언을 통해서 임노동자를 고용한 광산 개발은 장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체라는 현상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공업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선 전기 때는 관영 상업입니다. 국가 통제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는 시전 상인이 있고 시전 상인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됐던 부분은 유기전이라고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 때 가면 시전 상인에게 특권도 줬죠. 그 특권을 뭐라고 했어요? 금난전권이라고 그랬죠. 지방의 장실 무대로 한 관어행상, 즉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제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가면은 민영상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장제에서 사장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수공업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신해년의 신해통공입니다. 1791년 신해통공을 법적 근거로 해서 민영상업체제로 바뀌었다. 상업에서 신해통공은요. 시전상인이 있죠. 시전상인에게 줬었던 금, 난, 전권을 폐지한 거예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난전권의 폐지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잠깐 보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383쪽에 메뉴 보겠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으며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 수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또 대동법 실시로 인한 공인의 등장도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두 번째, 부세 및 소장료가 급납화되고 있죠. 부세는 각종 세금을 얘기합니다. 소장료를 돈으로 내는 현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돈, 상평통보를 얘기하겠죠. 또 인구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도 영향을 주고요. 마지막에 상업 인구의 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인구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농촌으로 가세요. 광작으로 인해서 나타난 농민계층의 분화로 대다수는 임노동자 중도화로 몰락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중도화입니다. 중도화. 중도화, 중간 도매상을 중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서 물건을 파는, 길거리에 앉아서 좌판을 까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농촌에서 소작지를 얻기 힘드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온단 말이에요? 도시로 가는 겁니다. 도시로. 도시로 와가지고 뭘 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상업 인구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광업에서의 노동자의 등장과 상업에서의 상업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광업과 상업에서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농촌의 농민계층의 분해 현상이 나중에 여기에 영향을 주고 또 신분제 변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관영상업이 더 이상 위축이 되면서 1791년 신해통공이 발표가 됐고 신해통공에서 이거 이후에 민영상업체제로 바뀐 겁니다.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전 상인들에게 줬던 특권 있죠.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이지 유기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금난정권을 폐지한 건 아닙니다. 유기전 상인은 뭐하고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겁니다. 그럼 왜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서울 도성이었습니다. 도성. 사대문이고요. 얘가 종로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가게 점포를 만들었죠. 이 점포를 시전이라고 임대받은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 조선후기 때 가면 얘네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 특권이 금난정권이야. 난전은 사상이야. 잡상인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이제 시전 상인이 있었어요. 이런 시전상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성 밖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인삼을 예를 들어서 인삼을 한 100만 원어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몰래 팔다가 A라는 시전상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잡아다가 말이죠. 100만 원어치 인삼을 야 이거 나한테 50만 원에 넘겨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잡아다가 어디 경시사라든가 내가 집어 넣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라는 시전상인은 B의 100만 원짜리 인삼을 50만 원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0만 원에 팔겠습니까? 원가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에 팔겠죠. 이러한 시전상인의 배후에서 정치적으로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조선후기 때 집권 여당이었던 누구였어요? 노론입니다. 용조 이후에는 붕당정치에서 노론이 주도권을 잡죠. 그래서 노론들은 이걸 이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죠.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뭔가요? 경유착의 고리입니다. 고리. 이거를 정조가 끊겠다. 그리고 정조의 왕권 강화책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신해통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A 같은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없앤 것이지 유기전 상인의 얘네들에게 줬던 금난정권의 특권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전 상인은 제한 나머지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이 뭐였다? 신해통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신해통공 이후에 나타난 민영상업의 모습을 중앙과 지방에서 쭉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중앙에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종루, 이연, 칠패 이런 상인들이 있습니다. 자, 사상입니다. 다 사상.
종로는 지금의 종로예요. 이현은 지금의 동대문 시장을 얘기합니다. 7편은 남대문 시장을 얘기하고요. 누원은 지금의 도봉동 쪽에 있습니다. 전부 사상권이 형성됩니다. 물론 민영상업체제에서 민영상권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전 상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유기전 상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민영상업에서의 사상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객주, 여가, 물품의 위탁, 판매, 창고, 보관 이런 걸 담당합니다. 여가, 거간은 지금도 도매시장에 가면은 거간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중개업자. 그 다음에 선상 있습니다. 선상.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 얘네들이 나중에 뭘로 성장하냐면은 경강상인으로 성장합니다. 경강상인을 강상이라고 해요. 강상. 다른 말로 얘는 미곡, 어물, 수송 판매를 합니다. 수송 판매하면서 조선업에도 종사를 해요. 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대외무역을 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세요. 대외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이 있습니다. 의주의 만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이죠. 평양에 유상도 있습니다. 유상. 사상들입니다. 평양의 유상. 그 다음에 송상이 있죠. 개성의 송상입니다. 인삼의 재배 판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청나라 양다리를 거치면서 대무역을 했던 송상입니다. 전국에 각 지점도 둡니다. 그 지점을 송방이라 하고요. 얘네들은 부기로 써요. 부기로 씁니다. 부산 동래로 가면 내상이 있습니다. 대일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사상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방에 장시를 무대로 했던 보부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보부상은 보부상대로 있고 이건 전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상업체제 하에서의 전부 사상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만상, 유상, 송상 있죠. 얘네들은 대청 무역에도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송상과 내상은 어디에도 일무역에도 종사한다. 그러면 누구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개성의 송상입니다. 조선후기 대무역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일본에서 사다가 청이라 대파는 중개무역 됐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은입니다. 은에 대한 중개무역이요. 그래서 그 은에 대한 중개무역은 송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관영상업에서 민영상업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법적 조치 이후에 나타난 중앙과 지방에서의 사상들의 활동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84쪽에 지방에서의 장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대로 있습니다.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보부상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주, 여각도 있고요. 밑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이 있습니다. 이 포구의 상업활동은 누구의 활동의 결과냐? 그러면 아까 누구예요? 선상입니다. 경강상이에요. 얘네들의 활동의 결과였었고요. 조선 후기 때 장시하고 그러면 포구하고요. 상행의 규모를 보자. 그러면 어디가 더 컸냐? 그러면은 장시보다는 포구에서의 활동이 더 컸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상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5쪽에 화폐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의 화폐라 한다면은 당연히 상평통보예요. 인조 때 주조를 했고요. 효종대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은 숙종대 때입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던 숙종대 때요. 자, 주전도감에서 주조를 하고 있고요. 또 주조관청 꼭 주전도감만은 아닙니다. 밑에 고조, 오군영, 진율청 등등 그런데요. 여기서 다 같이 만들어요. 물론 화폐 가치는 동일합니다. 조선후기 때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특히 대동법 실시가 화폐 유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양면성이 있죠. 자, 긍정적인 측면 빼고요. 부정적인 면만 한번 봐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패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적으로 주저하는 경향이 많이 나왔다. 두 번째는 전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주의하실 용어입니다. 전황은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아니라 유통화폐 있죠.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유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유통화폐의 부족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전황이라고 그래요. 그 돈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어디가 있는 거지? 어디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봅시다.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내나 재산 축적에 이용했기 때문에 돈을 써 안 써? 안 쓰고 집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유통이 안 되는 현상을 전황이란다. 그 전황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는 누가 볼 것 같아요?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는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죠? 조선기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에 급납화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급납화입니다. 돈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다? 농민이었다. 그 농민은 쉽게 하면은 조선의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서 현물은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세금을 실제로 낼 때는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농민은 이 현물을 가지고 뭐를 사야 돼요? 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입을 해가지고 돈으로 뭐래요?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갖고 가서 돈을 삽니다. 돈 사러 간다고 그래요. 또 콩을 사러 간다. 콩을 사러 가는 건 현물 사는 겁니다. 근데 콩을 사기 위해서는 현물 사는 건 아니죠. 보통 화폐가 많이 있었을 때는 물물 교환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으로 살 돈이 없으니까 현물을 갖다가 일단 돈을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전황으로 인해서 농민 입장에서 가장 고민했던 중농실학자들은 화폐 필요 없다. 패전. 그 다음에 중상실학자도 있죠. 그래도 상공업진흥으로 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용전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농, 중상실학자들의 패전론과 용전론은 조선 후기 때 전황이라는 현상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조선 후기 때는 화폐가 상평통보와 유통이 되면서 상당히 간편화됐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가 더욱 발달하면서 새롭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신용화폐입니다. 환어음이 나옵니다. 요즘에 가계수표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유통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환어음이 나왔다는 데만 의의를 두시면 돼요. 그만큼 조선이 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역은 조선의 중개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상, 유상, 송상은 대청무역. 그 다음에 송상과 내상은 대일무역. 그리고 송상은 일본과 청,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특히 은에 대한 중개무역입니다. 일본에서 사다가 청에다 되팔았고요. 청나라에서는 은이 많이 필요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 조세제도가 뭐였냐면은 지정은제입니다. 정세를 지세에다가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뭘로 낸다? 은으로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송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상들이 일본에서 사다가 청에다가 되파는 뭐에 대한 은에 대한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조선 후기에 국내에서 17세기입니다. 17세기 광업에서 아까 이 광업입니다. 은광 개발이 효종대 때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띄었던 배경도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얘네를 객주, 여가, 거간, 선상, 만상, 유상, 송상, 내상 얘네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도고, 이른바 물주로 성장했었다. 물주의 성장, 등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분제 변동에도 영향을 줬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는 대외 무역을 한다, 안 한다. 대외 무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개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무역은 송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구조의 변동까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후기 근대 태동기의 경제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